왕의 여인의 마지막 술상. 옛날 중국의 초와 한이 서로 대치하던 무렵 서초의 패왕은 여러 차례의 패전으로 수십만 병사 중 겨우 수만 명만 살아남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패왕은 계속되는 패전에서 벗어나려고 구리산 전방에 전장을 마련하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패왕의 병사들은 전투가 계속될수록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지요. 그날도 기진맥진한 채 애첩인 우위의 처소로 돌아온 패왕은 우위가 마련해 놓은 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패왕은 술상 앞에서도 말이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우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패왕 앞에 놓고 마시라고 권해보았지만 패왕은 겨우 몇 모금 마시고는 이내 잠자리에 들었지요. 홀로 쓸쓸히 누각에 오른 우위는 초승달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날 밤 우위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였지요.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패왕이 식욕부진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본 그녀는 이대로 나가다간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자 패왕은 싸움터에 나가기 위하여 또다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우위는 요리사에게 자라 한 마리와 암탉 한 마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패왕을 위하여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우위는 재료를 사들고 돌아온 요리사에게 닭의 털을 뽑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자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우위가 직접 요리하기 시작하였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요리사는 우위에게 이런 재주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요리사는 요리가 모두 끝난 것을 보고 말하였지요. 여기는 소인이 지키고 있을 터이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십시오. 우위는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사 역시 이 음식이 패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요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아궁이 옆을 지켰습니다. 점심 무렵이 지났지만 패왕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솥 안의 음식은 이미 오랜 시간 고아졌기 때문에 그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사도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이게 되었지요. 요리사는 그 순간 자라탕이 무척 먹고 싶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탕 속에 든 닭고기를 국자로 떠서 손으로 얼른 고기를 집었습니다. 고기 맛을 보았더니 맛이 천하일품이었지요.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군. 패왕은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우위는 그의 갑옷을 벗겨주며 말하였지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는데 한번 맛을 봐주십시오. 요리를 내오자 그 향기로움이 벌써 코를 찔러대었습니다. 패왕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난 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속에 넣고는 거듭 감탄을 했습니다. 우위는 패왕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흡족해 하였지요. 오늘만큼은 술과 음식을 실컷 드십시오. 이날 이후 우위는 종종 패왕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해야 전투에서 패왕의 군대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지요. 남은 800여 명의 병사들도 모두 유방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패왕은 급히 우위를 데리고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고 강동으로 피신한 뒤 다시 병사를 모아 유방과 겨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우이는 패왕을 위해 다시 자라탕을 끓였지요. 패왕은 술잔에 담긴 술과 음식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지요. 우이는 그 노래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춤을 춰 흥을 돋워드리겠습니다. 우이는 춤을 추고 난 뒤 패왕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자인 제가 당신의 공적을 더 이상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 다시 재기하시어 부디 초나라 강산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저도 저 세상에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우이는 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패왕의 보검을 뽑아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것을 본 요리사와 패왕의 친위대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지요. 요리사는 그제야 우이가 슬픈 얼굴로 음식을 만들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패왕은 비통한 심정을 가슴에 담고 우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 동이 트자 패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러 겹의 포위를 뚫으며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지요. 그러나 패왕은 패전을 통감하고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패왕의 부하들은 유방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중 일부는 몰래 고향으로 숨어들게 되었지요. 요리사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향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요리사는 우이가 만들었던 자라탕 요리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의 이름을 물으면 그는 패왕과 우이를 기리기 위해 패왕이 우이와 이별하다라는 뜻의 패왕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황후가 된 못생긴 여인. 옛날 주원장이 군사를 일으킨 뒤 우둔산을 넘다 그만 매복해 있던 관병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참패하고 말았지요. 적진을 빠져나온 주원장은 100여리쯤 도망쳤을 때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루한 행색의 한 여인이 숲속 길을 달려왔지요. 그녀는 앞으로만 내달리는 데에 신경을 쓰느라 미처 주원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의 발에 걸려 나뒹굴고 말았지요.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한 뒤 벌벌 떨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원장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여기저기에서 피가 나고 있잖아. 그녀는 그의 차림새를 보고 일개 병사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지요. 그녀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일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퉁이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주원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일어나 보세요. 겨우 눈을 뜬 주원장이 낯선 여인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먼저 이 주먹밥부터 드십시오.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고운 것을 한눈에 알아차린 주원장은 우선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금방 먹어치웠습니다. 그녀는 주먹밥을 하나 더 꺼내 주었습니다. 주먹밥을 먹고 난 주원장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지요.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주원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도 급히 피난길을 떠나는 길인가 본데 나에게 다 주고 나면 아가씨는 무얼 먹으려고 그러시오? 날이 밝기 전 고모집에 도착하면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깊은 숲속까지 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었지요. 소녀의 이름은 춘향이라 하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포악한 새어머니가 죽도록 일을 시켰지요. 먹여주지도 입혀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드물었지요. 간혹 아버지가 집에 들르셔서 새 옷을 사주신다고 해도 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늘 어머니가 그것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중매쟁이를 시켜 12살이나 많은 남자와 저를 혼인시킬 계략을 꾸몄지요.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고모 집으로 도망을 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모도 절 받아주지 않는다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주원장은 마음속 깊이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주었으니 고맙기 그지없소. 다만 지금 내 힘으로는 그대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요. 내 절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어려움 속에 만난 처지이니 도움을 드리는 것이야 당연하지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루빨리 공경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나도 가난한 집안 태생이요. 백성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탐과 놀이와 무능한 황제를 죽도록 원망하다가 결국 의병 봉기에 가담하였소. 만약 내가 조정을 뒤엎고 천하를 얻는다면 당신처럼 마음이 따뜻한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싶소. 춘향은 그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시라면 무엇으로 증표를 삼죠? 주원장은 몸을 뒤척이더니 단검 하나를 꺼내어 돌 위에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단검이 둘로 부서졌지요. 주원장은 칼의 끝부분을 갖고 손잡이가 있는 칼자루를 춘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증표로 삼도록 하오. 그녀는 동의의 표시로 땅에 꿇어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맹세할게요. 주원장도 말했습니다. 나도 절대 변치 않을 것을 하늘에 맹세하오. 춘향이 그에게 고모의 집 위치와 고모부의 성함을 알려준 뒤 서로 각자의 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주원장은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선발된 미인들이 쉴 새 없이 황궁을 드나들었고 주원장은 향락을 좇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춘향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황으로 책봉된 여인은 천하제일의 미인이었지만 곧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이번에는 절세 미인인 빈을 황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마저도 어느 날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대신의 딸을 황으로 책봉하였으나 몇 달 지난 뒤 유명을 달리하였지요. 황후들이 연이어 요절하자 주원장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원장을 만나 뵙기 위해 유백온이 입궐했습니다. 배하, 연이어 3분의 황후를 잃으신 것은 틀림없는 조정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법입니다. 배하께서는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주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하, 아무래도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 듯한데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짐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소. 그는 당시 깊은 산속에서 춘향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에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오. 게다가 새 황후가 모두 얼마 못 가 죽지 않았소. 어쩌면 그 여인을 황후로 맞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소. 유백온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왜 진작 그 낭자를 황후로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흐른 데다가 어쩜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오? 제가 보기엔 아직 혼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폐하께서 하사하시는 약혼 선물을 들고 그 낭자에게 다녀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원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춘향은 그때까지도 고모 집에 머물고 있었지요. 고모는 그녀를 위하여 좋은 신랑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혼인하길 원하는 집안은 많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한 채 주원장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살아있다면 그 사람을 꼭 만나야 하고 만에 하나 그가 죽었다면 시체라도 볼 것입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에요. 고모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때 마침 유백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유백온이 단검 반쪽을 꺼내어 춘향에게 보여주었지요. 그 당시 당신과 정혼했던 주원장은 조정에서 재상이 되셨습니다. 저에게 낭자를 대궐까지 모셔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단검을 확인한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유백온을 따라 입궐했습니다. 춘향이 입궐하자 유백온이 말하였지요. 먼저 황제 폐하께 인사를 드리십시오. 유백온은 그녀를 데리고 주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원장은 서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폐하, 춘향 낭자께서 오셨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주원장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낭자, 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들어 내가 누군지 보시오. 춘향은 서서히 고개를 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황제가 바로 주원장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주원장은 춘향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바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에 그녀는 까무잡잡하고 뚱뚱한 데다가 얼굴은 곰보 자국까지 있었지요. 어찌하여 저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지? 유백온은 주원장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의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급히 두 동강이 난 칼을 하나로 맞춰 황제에게 보였지요. 폐하, 이것을 보십시오. 주원장이 단검을 받아들자 유백온이 말했습니다. 오시는 길 내내 피곤하셨을 터입니다. 먼저 쉬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나중에 천천히 하십시오. 춘향이 나가자 주원장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는데 어찌 지금은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유백온이 주원장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폐하, 오랜만에 낭자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짐은 그녀가 저런 모습으로 변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하였소. 주원장은 당시 춘향과 만났을 때의 상황이 저절로 떠올랐지요. 폐하, 두 분께서는 부러진 단검으로 혼인을 약속하셨습니다. 칼끝은 폐하께 있지만 칼 자루를 쥔 분은 바로 춘향 낭자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유백온의 말을 들은 주원장은 흡족해하며 말하였지요.
그럼 이번 일은 그리 처리하도록 하게. 그러셔야지요. 폐하께서 지금 천하를 통일하셨다 해도 당시의 주먹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원장이 말했습니다. 낭자는 우리의 증표만 믿고 짐을 10년이나 기다려 주었지.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고 말고. 그리고 춘향을 황후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운 아가씨의 이름을 딴 다리. 옛날 안면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30년을 넘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밥만 먹으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자마자 피곤하여 골아떨어지곤 하였지요.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 보니 바깥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 바깥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가게 되자 그는 환갑이 넘어서야 남의 집 머슴살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버님, 오늘은 장날인데 장 구경이나 다녀오세요. 그래 볼까? 노인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타서 생전 처음으로 읍내 구경을 갔습니다. 이복의 김영감, 자네 어딜 가는가? 같은 동네에 사는 정영감이 장에 내다 팔 마늘을 지고 가며 물었지요. 장 구경을 가네. 마침 잘 되었네. 나랑 같이 가세. 김영감은 정영감과 함께 읍내로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이르자 정영감이 김영감을 보고 말하였지요. 내가 마늘 팔 동안 자네는 읍내 구경이나 하고 오게나. 그래서 김영감은 읍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청을 보고 입을 떡 벌리며 감탄을 하였지요. 그거 참 잘 지었구나.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까지 걸 보고 뭘 그리 놀라시오? 읍내에 가서 성문을 보면 더 놀랄걸요. 이 말을 들은 김영감은 이왕 나온 김에 성문이나 구경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서산 읍내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성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과연 어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크고 긴 성이 있었지요. 김영감은 해미읍 성문 앞에 가서 성문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다. 김영감이 이렇게 감탄을 하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면천 읍내성에 비하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김영감은 또 면천읍으로 가보았지요. 듣던 대로 성을 쌓아둔 돌이 어찌나 크던지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저 큰 돌들을 누가 들어다 쌓았을까? 김영감이 다시 한번 감탄하였지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까짓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당진에 가서 채운 다리를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그 다리가 그리도 유명한가요? 유명하다 뿐이겠어요. 저승에 가면 채운 다리 구경하고 왔느냐고 묻는다잖아요. 이 말을 듣자 김영감은 당진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돈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당진으로 갔습니다. 채운 다리를 보자 김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채운 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이 다리는
영랑사 승려들이 놓은 높은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옛날에 채운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요. 채운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서 여관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당나라로 가는 많은 상인들이 자주 묵어갔습니다. 채운은 다른 여관보다 손님들에게 밥도 많이 주고 반찬도 잘 해주어서 손님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채운은 여관을 하여 돈을 많이 벌자 이 돈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많은 상인들이 내를 건너다가 빠져 죽고 덜어는 짐 보퉁이를 떠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옳지, 저 시내에다 다리를 놓아주자. 채운은 상인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그곳에다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채운의 이름을 따서 다리 이름을 채운교라 불렀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만함. 옛날 조선시대에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종의 1등 공신으로 뽑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타고난 교만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숙번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이외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었지요. 나처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지. 같은 지위의 재상들이라도 보잘것없는 종처럼 취급하여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재상이면 다 같은 재상인 줄 알아? 어디 감히 나와 함께 나란히 걸으려고 하다니 한 걸음 뒤따라오지 못할까? 재상들에게만 못되게 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임금에게까지도 그 교만함은 남아있었지요. 이숙번에게 즉시 입궐하도록 전하라. 임금의 명령을 받은 내시가 이숙번의 집에 들러 하인에게 말을 전하면 그 하인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불손하게 굴었습니다. 우리 대감께서는 지금 병이 깊으셔서 당장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시의 말을 믿은 태종은 이숙번이 정말 큰 병이 난 줄 알고 의원을 보내며 걱정까지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짐이 부르는데 오지 못할까? 이숙번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 속히 다시 가서 병문안을 궁중의 의원을 보내도록 하라. 내시가 임금의 문안을 전하러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이숙번의 집 안에서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렇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는 것을 태종도 잘 알았지만 자신을 도와 임금 자리까지 오르게 해준 공신을 어쩌지 못하여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또 이숙번은 자기가 누구에게 벼슬을 주고 싶으면 그 이름을 종이에 써서 재상에게 몰래 건네주었지요. 은근히 협박까지 하면서 벼슬을 주도록 하니 이숙번과 친한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그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이숙번은 서대문 안에 자기의 집을 지었는데 그 주위에 작고 허름한 집들이 많았지요. 내 집 주변에 이런 거지 같은 집들이 많이 있구나. 들고 나는 것이 소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임금에게 특별히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사는 곳이 수레와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로 소란스러워 나란 일을 돌보는 신의 정신을 혼란시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전하를 보필할 수 있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청이었지만 이숙번이 하도 여러 번 졸라대므로 임금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골목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출입하려면 빙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백성들이 기가 막혀 원망하고 불평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숙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자 참다 못한 여러 대신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숙번을 처벌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옵니다. 너무도 심각한 사태에 태종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오. 지은 잘못이 너무나 많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려. 귀양을 보내도록 하시오. 태종은 이숙번을 먼 곳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공신이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살려준 것이었지요. 세월에 흐르고 흘러 태종이 물러나고 세종이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용비 어천가를 편찬하는데 태종시대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누구 적당한 사람이 없겠소? 전하, 그 일이라면 귀양간 이숙번이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한동안 생각한 뒤에 세종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숙번을 유배지에서 데려오시오. 이숙번은 부름을 받자 곧 대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재상들이 모두 그의 후배이므로 여럿이 나가 정중히 절하며 맞아들였지요. 그러자 이숙번은 거만하게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꽤 영특하더니 귀엽고 한자리 하는군. 또 자네는 성실하여 잘 될 줄 알았는데 과연 내 예감이 맞았어? 여러 대신들은 아직도 세도가 당당한 그의 말에 기가 막혀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오랫동안 유배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교만함이 좀 꺾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을 세종이 아니었지요. 다시 유배지로 보내도록 하라. 책의 편찬이 끝난 뒤 이숙번은 세종의 어명에 따라 유배지인 경상도 함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끝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여 귀양지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의 영모. 고려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맏아들 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2대 해종이었지요. 해종은 장화왕후 오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건이 궁의 신하로 나주를 지키고 있을 때 오씨를 보고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었지요. 해종은 자랄수록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왕건을 닮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에 개국공신 왕규의 딸이 왕건의 16째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광주 원군이라 했습니다. 왕규는 외손자인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갖은 음모를 꾸몄지요. 왕규는 우선 해종에게 아우인 요와 소가 반역할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종은 그것이 거짓된 고발임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과인이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규는 첫 번째 꾀가 실패로 돌아가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암살자를 왕의 침실로 들여보내어 해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종은 며칠 전
천문을 잘 살피는 최지몽이란 신하로부터 살별이 임금을 상징하는 자미성을 침범했으므로 대궐 안에 반드시 역적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는 주의를 드린 바 있기에 자는 척하고 지켜보다가 암살자를 한 주먹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놈을 끌어내어 땅속에 묶어라 하고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날 때 재상 박수문과 함께 왕의 유언을 쓴 글을 받은 왕규의 세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혜종이 병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천문을 보는 최지몽이 입궐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또 다른 변이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주무시는 곳을 옮겨야 하옵니다. 혜종은 몰래 거처를 옮겼습니다. 과연 왕규가 사람을 시켜 벽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왕의 침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 왕규가 길에서 최지몽을 마주치자 칼을 빼들고 위협하며 말하였지요. 왕의 침전을 옮긴 것은 네놈의 꾀임 탓이지. 그러나 최지몽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왕규의 호통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혜종이 즉위한 이듬해에 왕규가 대강 박수리를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박수리는 성품이 용감하여 18살에 궁예의 호위병이 되었는데 후에 태조를 섬겨 공을 세우고 혜종을 보좌한 공신이었습니다. 혜종이 병석에 눕자 박수리는 왕규가 자기를 해칠까 염려하여 군사를 데리고 다녔는데 왕이 그것을 의심하여 강화로 귀양을 보내었습니다. 이 틈을 타 왕규가 임금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꾸며 박수리를 죽인 것이었지요. 왕규를 처단하기 위해 혜종은 평양에 가 있는 왕 식념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며 고려의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혜종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규는 코웃음을 치며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식령 장군이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로 들어가서 혜종을 호위하자 감히 움직이질 못하였지요. 저 대역 죄인을 잡거라. 장군이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이 왕규를 포박하여 왕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혜종은 잡혀온 왕규를 강화로 유배시킨 다음 형리를 보내어 베어 죽였습니다. 이때 왕규의 도당 300여 명도 함께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빨래하는 여인과 아들. 옛날 프랑스 어느 마을에 안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려고 다리를 건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빨랫감을 두드리는 찰박찰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누가 빨래를 하나 싶어 안은 의아하였지요. 안이 내려다보니 벌판에 빨래가 연기처럼 휘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웬 여인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문득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안은 몹시 무서웠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지요.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안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걱정하며 말하였지요. 망령들이야, 죽은 여인들인데 안식을 찾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것이지. 무언가 큰 고통을 씻으려고 하는 것 같구나. 자신의 슬픔이 강물에 떠내려가길 바라면서 영혼을 빨아 넣는 것이지. 혹 그 여인이 너에게 말을 걸더냐? 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그 여인들은 그저 빨래만 한단다. 그래도 밤에는 절대로 그 다리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아는 약속을 했지만 순전히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아는 아버지가 잠든 저녁에 강으로 가보았지요. 그 여인은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르나? 왜 나를 보지 않지? 그러니 여인이 일어나 안을 보았습니다. 안의 입술에서 어렸을 적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이 사라지고 강물 위로 다시 안개가 떠다녔지요. 안은 집으로 돌아와 무척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안은 몹시 슬펐지요.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엄마를 알아보았어요. 엄마는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에게는 아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엄마는 아주 멀리 있단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저승의 문턱으로 자꾸 가지 말거라. 하지만 나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으로 달려갔지요. 갑자기 여인이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키스를 보내는 듯 손바닥을 펼쳐서 숨을 불어 날렸습니다. 아는 자기도 모르게 피리를 꺼내 불었지요. 그리고 강물 위로 줄을 던졌습니다. 줄은 여인의 몸에 감겼지요. 아는 줄을 끌어당기며 중얼중얼했습니다. 엄마를 이 저주받은 강에서 꺼내고 말 것이야. 여인이 거의 다리에 이르자 아는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무거운 형체가 딸려오고 있었지요. 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피리도 멈추지 말자. 엄마가 다리 위로 올라오면 이쪽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보자. 드디어 마을로 들어서는 길이 보였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무렵이었지요. 아는 그만 살짝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아내 입에서 피리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와 안을 끌어안았지요. 안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안은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달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 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있던 자리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었지요.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강물까지 늘어져서 마치 머리카락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는 달려가 오랫동안 나무를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매의 발톱 자국. 옛날 남한산성 축성 때 광주 유수로 있던 이선은 이인고와 승려 벼감에게 성을 나누어 쌓게 했습니다. 이인고는 남쪽 공사를 맡고 벼감은 북쪽을 맡았지요. 북쪽을 맡은 벼감은 기일 안에 성을 다 쌓고 공사비를 남겨 광주 유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쪽 공사를 맡은 이인고는
세심하고 견고하게 성을 쌓다 보니 공사 기일이 지나도록 성을 다 쌓지 못하였고 더욱이 공사비가 모자라 그의 아내가 행상을 하여 보태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성쌓기를 끝낸 벼감은 이인고가 게으르고 무능하여 여태 성을 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떼어 먹었다며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광주 유수 이선은 이인고를 잡아들여 문책을 하였지요. 이인고는 억울하다며 사실을 말했지만 이선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인고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니 내가 죽는 순간 매 한 마리가 날아올 것이오. 매가 날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매가 날아오면 나에게 죄가 없는 줄로 아시오. 잠수양을 받아 이인고의 목이 칼날 아래 떨어지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매 한 마리가 날아와 이인고의 시체 주위를 빙빙 돌더니 뜰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어 바위 위로 가보니 바위에 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곧 관가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인고가 쌓은 성은 견고한데 벼감이 쌓은 성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인고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넋을 위로하고 매가 앉았던 바위를 매바위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인고가 억울하게 죽자 낭편이 공사비에 보태려고 행상을 나가 있던 그의 아내는 무릉도 앞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매바위에는 매의 발톱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동바위와 호랑이 바위. 옛날 순천시 국사봉 자락 위에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는 고동바위라는 바위가 있었지요. 조선 고종 때 해마다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마을 사람들이 서남사 주지 스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서남사 주지가 승려들을 이끌고 와 주지 스님은 고동 바위에 앉고 다른 스님들은 양편으로 앉아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이듬해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 동수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있었지요. 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없으시던 할아버지께서 고동바위가 울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무슨 바위가 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동바위가 운다고 했지만 손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지요. 또 어느 해 할아버지가 고동바위가 운다고 혼잣말을 했는데 그 해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동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고동바위가 울면 가뭄이 심하다고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고동바위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북쪽에는 높은 바위가 있다고 하여 높은 밭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 북쪽에 고동바위가 있고 고동바위 북쪽으로 성죽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죽골 북쪽에 골짜기가 있고 그 동쪽으로는 호랑이 바위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호랑이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 무당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무당과 그 남편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사를 온 해 섣달 금은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딸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덜어 있는 일이라 슬픔을 떨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섣달 금은 밤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이번에는 아들을 잡아먹고 말았지요. 아들, 딸 모두 잃고 슬픔이 극에 달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섣달 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당 부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사가 나타났지요. 도사가 말했습니다. 상자봉 고동 바위와 국사봉이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어 재앙이 생긴 것이다. 재앙을 없애려면 호랑이 발을 잘라야 해. 무당 부부는 도사가 말한 대로 호랑이 발을 자르려고 했지만 호랑이 발이 어딘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섣달 금음이 되었고 이번에는 결국 부부 모두 희생당하고 말았지요. 얼마 후 예전에 그 도사가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국사봉 꼭대기에 무쇠로 만든 말머리를 놓아두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지요. 국사봉을 옛날에는 말봉산이라 불렀는데 바로 그 무쇠로 만든 말머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머리가 서쪽으로 향하면 서쪽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개를 물어가고 동쪽으로 향하면 동쪽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개를 물어갔습니다. 그 재앙을 막으려고 마을 사람들의 말머리를 서로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려 하였고 그러다 싸움이 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서로 화해를 하고 함께 제를 지내기로 하여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제를 지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범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얀 꽃이 든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푸르른 호숫가가 있는 테쿠친코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그 나라 왕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왕자는 꽃을 노래하고 새들과 대화 나누기를 즐기는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였지요. 왕은 왕자들이 어렸을 적부터 그들을 전쟁터에서 길렀습니다. 특히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첫째 왕자가 강한 전사로 자라기를 소망하였지요.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첫째 왕자는 전사가 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용감한 전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둘째 왕자는 언젠가 아버지인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기 위해서 틈만 나면 형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18살이 되던 해에 왕은 이웃 부족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지요. 왕은 군대의 통수권을 첫째 왕자에게 넘겨 전쟁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왕자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첫째 왕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전리품들을 내놓은 왕자는 큰 소리로 전쟁의 부조리함을 말하였지요. 저를 포함하여 군인들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동물들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비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무척 슬퍼하였지요. 영웅이란 몇 직에 변장한 살인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자의 말에 왕을 비롯한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이런 비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지요. 왕자의 귀에는 아직도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여인들의 탄식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왕자는 싸움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오고 수많은 포로들을 노예로 잡아왔지만 사람들은 왕자를 비난하고 있었지요. 더욱더 괴로워진 왕자는 모든 것을 잊고자 왕국을 벗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헤매던 왕자는 오랜 여행 끝에 아름답고 고요한 어느 숲에 도착하였지요. 그리고는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슬프고 아픈 현실뿐이로구나.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경험할 뿐이야. 삶이란 한순간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가벼움이 아닌가? 신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듯 고통도 주시는 분이야. 신이시여, 보고 계시지요? 고통받는 이 영혼, 이제 당신 곁에 편안히 머물까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나 왕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사는 요정입니다. 저 아래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꽃잎을 띄워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무서워하지 않도록 물가에 칡넝쿨을 늘어뜨려 놓기도 하지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 벼랑의 폭포를 만드는 것도 제 일이랍니다.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길고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왕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요정은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평화를 되찾으시면 좋겠군요. 그런데 왕자님의 동생이 왕자님을 찾아 이 숲까지 오면 어떡하지요? 첫째 아들인 왕자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을 테니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자님을 찾아내려 할 겁니다.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 동생은 아마도 그토록 바라던 왕자를 손에 넣기 위해 작전을 펴고 있겠지요. 제 동생이 왜 왕위에 욕심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정은 왕자를 이끌고 절벽에 있는 쉼터로 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쉼터의 현관에는 요정이 그린 꿩 그림이 있어서 하얀 꿩의 궁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왕자는 편안한 쉼터에서 모든 아픔을 잊고 증오와 야심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요. 요정과 함께 꿈같은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참새 한 마리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숲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왕자의 동생이 군대를 이끌고 숨어버린 형을 찾아 나섰다는 소식이었지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왕국을 떠났는데 이 평화로운 시간마저 탐욕 때문에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숲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이 소식에 슬퍼했습니다. 모두들 고귀한 숲의 여신에게 달려가 왕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그들은 어떻게 왕자를 구할 건지 의논한 끝에 이들은 왕자를 이슬과 태양을 영원히 사랑하는 하얀 꽃이 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째 왕자는 수성처럼 맑은 물가에 고운 자태를 가진 하얀 꽃으로 피게 되었습니다.